이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 토지를 건물 소유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토지를, 이게 동그라미 표시는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소유 목적이다. 을이 X 토지에 신축했어요. 임차인이. 이렇게 쓰셔야 돼요.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에 보존 등기를 마친 후, 이제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에서 622조 나오면 이런 문자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읽는 순간 622조를 떠올리셔야 합니다. 등기를 했대요. 토지 임대차 계약인데 건물 소유 목적이다. 보존 등기다. 그럼 쓰셔야죠. 임차권 등기 생긴다. 그 다음에 기업계 마친 후에요. 임차권 등기 생긴 이후에 정의 소유권을 취득했다.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겠죠. 그런 경우에 을은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 정보를 행사할 수 없다? 아니다. 후에 했기 때문에, 즉 임차권의 등기 이후에 소유자가 바뀐 거기 때문에 뭐다? 대항할 수 있다.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학해 제가 했던 그 표시대로 따라서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이런 문장을 이렇게 연습 안 하면 나중에 실제 시험장에서는 맞추기 어렵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쓰십시오. 자, 대항력을 갖춘 갑의 임차권이 뭐라고 써있냐면 전제 대항력을 갖췄다. 대항력을 갖췄다는 얘기는 그 임차권을 토지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해서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항력 하면 되죠. 왜냐면 대항력 표현은 어디 났다? 기본적으로 채권 계약이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자, 기간 만료로 소멸한 후 기간 만료됐다. 그럼 계약이 종료됐다. 기간 만료로 임대인 을이 X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은 병을 상대로 지상물 미증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대항력이 있으니까요. 아까 했죠. 토지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는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에 대해서도 갱신 청구나 지상물 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 아예 단서를 했잖아요. 대항력을 갖췄다. 대항력을 갖춘 경우는 결국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예요. 근데 임대인 제3자는 결국은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예요. 수험생은 딱 그렇게 기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외워도 됩니다. 갑이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Y 건물의 점유 사용을 통해 X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 사용하였다면 갑은 임차인입니다. 여전히 임대인에게 토지 임료 상당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임대차 계약의 체결에 따르면 차임 상당의 금원을 지급합니다. 차임을 줘야 합니다. 근데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이 끝났으면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고 계속 사용했으면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차임 상당의 금원이죠. 다만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부당이득이에요. 그게 구조예요. 그쵸? 앞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면 계약에 따라 계약서에 어떻게 썼어요? 이 토지를 사용한 대가인 차임을 준다예요. 그럼 계약이 끝났어요. 계약 끝나고 돌려주면 뭐 줄 돈이 없죠. 한데 계속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사용하고 있다면 돈을 줘야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차임을 준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부당이득 반환이죠. 법률상 원인이 없이 쓰는 거기 때문에. 계약이 끝났잖아요.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법률상 원인이 없어요. 근데 그 이득은 차임 상당의 금원입니다. 그럼 쟁점은 뭐냐? 이 상태예요. 계약이 끝난 상태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거예요. 그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뭐죠? 임대인의 승낙이 없다 하더라도 매매 계약이 체결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이런 채권 채무 관계, 매매 계약에 따른 채권 채무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종전에 봤던 임차인이 임대인 지급하여 부당 이득에 반환 의무에 영향을 끼치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설사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여전히 종전과 마찬가지로 그 건물을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한다면 차임 상당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여러분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말 이건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토지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갱신 청구권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편면적 강행 규정은 임차인에게 유리하면 효력이 있지만 임차인에게 불리한 경우만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예컨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임차인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약정. Y 건물을 철거하는 약정은 뭐죠? 결국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약정입니다.
포기하는 약정인데 임차인에게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임차인에게 불리하다. 불리하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거다. 무효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차임 연차 해제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죠? 어떤 경우에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 계약과 건물 등 소유 목적의 임대차 경우에만 적용된다. 2기 이상. 이 건물에는 주택이 들어가요. 주택이. 기억을 해주십시오. 74번. 예. 74번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임차물 전대, 즉 적법한 전대차 계약의 적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최근 2년간 지금 34회, 33회에는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조만간 나올 수 있는 문제고요. 문제 자체가 괜찮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갑은 자기 소유 X 창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그러면 여기 항상 임대인 이렇게 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임차인에게 월차임 60만 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X 건물 전부를 병에게, 전차인에게 월차임 70만 원 2년간 전대를 했습니다. 먼저 기억하면 X 창고 건물이에요. 임대차 계약이면 그 목적물이 뭔지를 주목하셔야 합니다. 상가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이고요. 주택이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그게 아니면 토지인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 근데 창고예요. 창고의 경우는 일단 주택은 아니에요. 그럼 상가일까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창고는, 공장이나 창고는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적용되는 상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물건을 보관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물건을 제작하는 공간에 불과한 공장은 상가 건물 임대차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법은 영리 목적이 들어갑니다. 영업 행위가. 나중에 해당 파트가 나오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민법상 임대차 계약이 적용되는 거, 그 감이 오셔야 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갑과 을의 합의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경우 병의 전차의 권리는 소멸된다. 무슨 얘기냐? 자, 이거는 원칙을 아셔야 돼요. 갑과 을 사이에 뭐가 있었죠? 처음에 임대차 계약이에요. 그 다음에 을과 병이 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런데 이 계약에, 전대차 계약은 갑의 동의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전대차 계약엔 전대차 계약의 운명은 임대차의 운명에 따라가요. 그 말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합의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 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되면 전차인의 지위가 불합리합니다. 더더욱 뭐냐면 이 갑이 동의를 얻은 거예요. 동의를 한 순간 전차인은 임대차 기간만큼의 남은 기간만큼, 임대차 계약만큼은 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신뢰를 깨지 말라는 거예요. 임의로. 그래서 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둔 겁니다.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때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원칙에 벗어난 예외란 겁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해지로 합의로 끝났다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차 계약, 전대차 계약은 존속한다. 그 얘기는 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남은 기간 동안 계속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이 계약이 끝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이 계약, 전대차 계약도 종료하는 게 원칙이지만 적법한 전대차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합의로 해지할 때는 전차의 권리가 소멸하지 않는다는 보호 규정이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인이 을에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걸 잘 구분하십시오. 이게 어디서 한번 나왔죠? 제3자를 위한 계약이잖아요.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채무자인 낙약자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요약자, 낙약자는 합의로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두 번째, 병은 직접 갑에 대해 월차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부담한다. 자, 이거는 이겁니다. 갑을병. 계약은 갑과 을 사이 있고요. 그 다음 을과 병 사이 있어요. 갑과 병 사이 계약이 있습니까? 없어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갑이 전대차 계약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갑과 병 사이는 아무런 관계 없어요. 즉 권리 의무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근거, 즉 계약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은 적법한 전대차 계약 경우 갑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규정이 있다? 병은 갑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어요. 즉 전차인은 갑에게 대해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면
수험생 입장에서 그 의무를 부담한다는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임 지급 의무예요. 즉, 그 얘기는 병은 갑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뭐냐면 특징이 임대차 계약의 차임과 60만 원이고 전대차 계약의 70만 원이에요. 그러면 병이 갑에 대해서 부담하는 차임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예요? 60만 원인지 아니면 70만 원인지 묻는데 제가 어떻게 했죠? 수험생 입장에서는 항상 작은 금액이다. 60만 원, 70만 원, 작은 건 60만 원. 반대로 여기가 70만 원, 임대차 계약이 70만 원이고 전대차 계약이 60만 원이면 그런 경우에도 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래서 둘 중 작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직접 누가? 전차인이 갑에 대해서. 자, 또 하나 이제 3번입니다. 갑은 을에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60만 원 직접 청구할 수 있냐? 이 얘기입니다. 전대차 계약에 갑이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갑과 을 사이에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 영향을 준다 없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 얘기는 계약에 따라 갑은 을에게 6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 갑에 대한 차임 연체액이 차임 연체액이 110만 원에 달아요. 항상 임대차 계약에서 110만 원 액수가 나오면 이거를 기수로 바꿉니다. 이기잖아요. 이게 달아야 갑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법이 적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의 차임 연체액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민법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 경우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 병에게 이게 포인트죠. 그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도 해지로서 병해가 당할 수 있다. 무슨 얘기하면 채무 불행을 이유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전대차 계약도 종료가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은 채무 불행을 이유로서 전대차 계약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갑은 소유자주에서 병에게 병이 현재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목적물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병은 그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병의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데 전대차 계약이 남아있는데 좀 불리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자신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래서 만든 규정은 있는데 이 경우는 뭐예요? 합의예요. 즉 채무불행을 이유해서 해지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아요. 그럼 기타 다른 규정을 보니까 살펴보니까 638조 이런 게 있어요. 자, 민법상 임대차 계약은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자, 이 둘 사이 임대차 계약이 공교롭게도 지금은 3년간 써있지만 만약에 계약 기간이 정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 누구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모두 계약 해지를 통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일정 그 상대방이 해지 통고의 의사를 수령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도과되면 어떻게 된다? 해지의 효력이 발생해요. 그런데 638조에는 갑이 그러한 사유로 기간의 약정이 없음으로 해지 통과하는 경우 적법한 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전차인에게 대해서도 그 해지를 통고해야만이 통감이 대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은 아니까 했는데 그건 뭐죠? 말 그대로 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계약 해지 통고를 행사하는 경우에 하지만 이건 뭐예요? 채무 불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병에게 별도로 통지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해지 효력이 발생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으면 누구한테? 병에게 별도의 통지가 없다 하더라도 주장할 수 있다. 정말 괜찮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하나하나가 이렇게 쉽지 않은 내용인데 그래서 설명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5번 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병은 갑에게 전전대차와 동일한 적구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혼동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적법한 전대차 계약은 우리가 지금까지 토지 임대차 계약,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계약 해지 청구권과 건물 매수 청구권을 배워왔어요. 적법한 전대차 계약에도 같은 규정이 있어요. 적법한 전대차 계약도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과 지상물 매수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경우는 언제냐면 잘 보세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한 전대차 계약이에요.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이고 and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즉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또 뭐죠? 나중에 이게 중요하게 또 출제가 되기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일정한 요건을 해야만이
자, 어떤 거냐면 눈에 기억하십시오. 임대차 및 전대차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and 건물이 현존한 때는 전차인은 누구예요? 전대니까요? 아닙니다. 임대인에 대하여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한 것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임대인이 원치 않을 때는 누구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상당한 가격으로 지상세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인데 이게 어느 경우입니까? 건물 등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전제로 해서 적법하게 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지만 이건 뭐예요? 창고 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차인은 이 규정에 따른 갱신 요구권과 지상 멸승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니까 혼동할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서 갱신 청구권의 지상 멸승은 결국은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거. 참고로 전세권은요. 토지 전세권 계약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없지만 유추 적용한다는 거 함께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75번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